어머니, 이게 나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냥 조용히 죽어줬으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아들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보험증서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이토록 무서운 계획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제가 9시 뉴스의 주인공이 될 뻔했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3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뒷마당 텃밭에서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1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왔는지 대충 알 수 있는데 오늘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성급하면서도 들뜬 기색이 역력한 그런 소리였어요. 어머님, 계세요? 며느리 미란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조용 말하던 그 아이가 오늘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지 의아했지요. 저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털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3세 무릎이 한 번에 펴지지 않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마당으로 나가니 미란이 한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를, 다른 한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워낙 다급해 보여서 저도 놀랐지요. 아직 오후 2시도 안 된 시간인데 평소 재호가 퇴근하고 나서야 겨우 얼굴을 보이곤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혼자 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 미란아,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저의 물음에 미란은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재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들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미의 본능이지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재호한테 무슨 일 생겼니? 아니에요. 재호 오빠는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이 큰일이라고요. 미란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나름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그저 가끔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잠이 얕아지는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다들 겪는 그런 자연스러운 노화였죠. 내가 어떻게 아픈데? 어제 재호 오빠가 회사 건강검진 결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님께서 종합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요? 아, 그 얘기였구나. 며칠 전 재호가 전화로 요즘 무료 건강검진도 많으니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병원 가는 것도 번거롭고 괜히 검사 받았다가 없던 병도 생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에이,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어디 아픈 데 있나? 그런데 미란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무슨 큰 실수를 했다는 듯이 제 팔을 잡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나이가 드시면 몸에서 신호를 안 보내요. 조용히 병이 진행되는 거라고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 제 건강에 별로 관심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이상했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도 감기약 사드릴까요? 한마디 없던 아이가 말이에요. 잠깐, 이상하다.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면서 제 건강을 걱정해 본 적이 언제 있었던가요? 오히려 제가 몸이 아파도 어머님은 체력이 좋으시니까 금방 나으실 거예요 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아이였는데요.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까. 안 되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미란이 제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러고는 들고 온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걸 준비해 왔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요. 쇼핑백에서 나온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의 건강식품들이었습니다.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오메가3점 하나하나가 다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지요. 포장지만 봐도 한 박스에 몇십만 원은 할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어머, 이런 비싼 것들을 왜 샀니? 돈 아까운데.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평소 마트에서 파는 종합 비타민도 너무 비싸다며 주저하던 며느리가 이런 고급 건강식품을 사다니요. 제5 월급으로는 이런 걸 사기 어려울 텐데 말이에요. 어머님, 돈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죠. 미란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 표정이 워낙 진지해서 저도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는 보자기를 풀더니 정성스럽게 담아온 음식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달백숙이에요. 인삼이랑 대추 넣고 푹 끓였어요. 어머님 체력 보강에 좋다고 해서요. 정말이지 보기에도 정성이 가득한 달백숙이었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인삼향이 마당까지 퍼져나왔어요. 평소 요리에 별로 솜씨가 없던 미란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든 것 같았지요. 어머, 언제 이런 걸 다 끓였니? 새벽부터 준비했구나.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새벽이 뭐가 대수예요. 사실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미란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워낙 다정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10년 넘게 서먹서먹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극진하게 챙겨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며느리의 정성을 거부할 수는 없었지요. 저는 미란과 함께 마루에 앉아 따뜻한 닭백숙을 나눠 먹었습니다. 국물이 진짜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미란아,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어제 친구들과 만났는데 다들 시어머니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어머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효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미란의 말에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예쁜 마음을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했나 싶기도 해서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미란이 가져온 건강식품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며 이건 혈액순환에 좋고, 이건 심장에 좋고, 이건 뇌혈관에 좋다고 설명하는 미란의 모습이 마치 의료진 같았어요. 평소 약 이름도 제대로 모르던 며느리가 언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을까요? 미란아, 너 이런 거 언제 공부했니? 약사처럼 잘 안 해. 아, 요즘 인터넷에 건강 정보가 많잖아요. 어머님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지내온 며느리였지만 오늘의 미란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완벽했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는데 이 갑작스러운 효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수상하다.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의 진짜 계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재산이나 용돈을 달라고 하려는 평범한 속셈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지요. 만약 그때 제가 미란의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닭백숙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뱃속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거의 매일 같이 집에 들렀어요. 어떤 날은 전복죽을, 어떤 날은 삼계탕을, 또 어떤 날은 각종 나물 반찬을 가져왔지요. 마치 제가 중환자라도 된 것처럼 극진하게 챙겨줬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미란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날도 미란은 오후 2시경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 약국 봉지를, 다른 손에는 또 다른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어요. 요즘 하도 자주 와서 이제는 대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미란인 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미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간병인이 환자에게 묻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저는 뭔가 어색했지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너 맨날 이렇게 오면 집안일은 언제 하니? 어머님이 더 중요하죠. 집안일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어머님 건강은 미룰 수 없잖아요. 또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미란이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가져온 영양제 설명을 마친 후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그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 모든 효도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뭔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어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보험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이나 용돈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보험이라니요. 미라는 제 반응을 살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노인분들 사고가 정말 많잖아요. 넘어져서 골절되시거나 화상 입으시거나.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마치 정말로 제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보험은 무슨 보험이야? 나이가 이런데 보험을 새로 들 수 있나? 요즘은 고령자 전용 보험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상해보험은 나이 제한이 거의 없고요. 미란이 가방에서 두툼한 보험 약관을 꺼내 보였습니다. 언제 준비한 건지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온 것 같았어요. 표지에는 실버케어 종합상해보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약관을 받아들고 넘겨봤지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미란이 옆에 앉으며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다치시거나 화상을 입으시거나 골절되실 때 보장해 드리는 거예요. 미란의 설명을 들으니 나름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데? 월 1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결코 비싼 게 아니죠. 월 10만 원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달 용돈으로 쓰는 돈과 비슷한 액수였거든요. 너무 비싸다.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 돈을 낼 필요가 있나? 어머님,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낼 테니까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의아해졌어요. 제호 월급으로도 빠듯하게 사는 주제에 월 10만 원씩 보험료를 낸다고요? 너희가 낸다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여유를 만들어서라도 할 거예요. 미란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됐어요. 왜 갑자기 이런 비싼 보험을 들라고 하는 걸까요? 10년 넘게 제 건강에 무관심하던 며느리가 말이에요. 그때 마침 재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미란이 재호를 보더니 반가운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왔어? 마침 어머님께 보험 얘기 드리고 있었어. 재호는 넥타이를 풀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어머니, 미란이가 보험 얘기했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까지 나서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미리 짜고 온 일이구나 싶었어요. 너도 그런 생각이니? 네, 어머니. 요즘 뉴스 보면 정말 무서워요.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재호의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걱정해 본 적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럴까요? 그래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어머니, 저희가 낸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안전이 우선이죠. 재호가 미란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세하니 저도 점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미란이 다시 보험 약관을 펼치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고 시 치료비, 입원비, 장애급여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설명을 들으니 나름 괜찮은 보험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자세히 보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수혜자란에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거 수혜자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미란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그거는 만약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저희가 치료비를 대신 받아서 병원에 내는 거예요. 더 편리하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나서서 권하는데 계속 거부하기도 어려웠어요. 특히 재호가 어머니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제가 망설이며 말하자 미란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미루시면 안 돼요.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지금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재호도 미란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압박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다. 그럼 가입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미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재호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걸 보니 정말로 제 안전을 걱정해서 한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미란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가입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제 서명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미란이 신청서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재호와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명을 해버린 뒤였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의문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갑자기 보험을 들라고 했을까요? 왜 수혜자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미란이 보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재호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제 일에 별로 관심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직 봄이라고 하기엔 밤 공기가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얇은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아주 이상해. 보험 약관에 적힌 작은 글씨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수혜자 부분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미란의 설명이 과연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보여준 갑작스러운 관심과 친절 뒤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보험 증서가 나오면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설마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못된 며느리라도, 아무리 변한 아들이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보험 가입을 마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물에 젖어 있어서 미끄러질 뻔했거든요. 다행히 벽을 잡고 중심을 잡았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날 밤 화장실을 청소할 때 분명히 물기를 다 닦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닥에 이렇게 많은 물이 고여 있을까요? 수도꼭지를 확인해 봐도 새는 곳은 없었고 세면대 주변도 깨끗했습니다. 혹시 아침 이슬이 창문으로 들어온 건가 싶어 창문도 살펴봤지만 닫혀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이틀 후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이 아니라 부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싱크대 앞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바닥까지 깨끗이 닦았는데 말이에요. 이번에도 자세히 살펴봤지만 물이 새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싱크대 배수관도 멀쩡하고 수도꼭지도 제대로 잠겨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 물이 나온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닥이 젖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확인했을 때는 멀쩡했던 마루 모서리 부분이 아침에 보니 살짝 들려 있었어요. 자칫 발가락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지요. 오래된 집이라 목재가 습기에 의해 변형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필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동선 위에서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안방에서 부엌으로 가는 길, 마루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 제가 매일 밤 지나다니는 바로 그 자리들이었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계단 난간이었습니다. 2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가끔 겨울옷을 꺼내러 올라갈 때만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올라가려다 보니 난간이 흔들거렸어요. 손으로 살짝 잡았을 뿐인데 휘청하면서 지지대에서 살짝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칫 난간을 의지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급히 의자를 가져와 난간을 다시 제자리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지대 부분을 자세히 보니 나사가 몇 개 빠져 있었어요. 나사가 저절로 빠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풀어놓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게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의심 많고 예민한 사람 같아서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누가 73세 노인에게 무슨 해를 끼치려 하겠어요? 그냥 집이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일들이 생긴 후에 미란의 반응이었습니다. 계단 난간 일을 전화로 얘기해 주니까 평소라면 아, 그러세요? 조심하세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다행히 보험 들어놓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미란의 목소리에 진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응이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라고 물어봐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보험 얘기를 하다니요. 그날 오후 미란이 재호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재호가 퇴근 후에나 오곤 했는데 이날은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계단 난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위험천만한 곳인 것처럼 과장해서 반응했어요. 재호도 여기저기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위험해요. 혼자 계시기엔. 재호의 말에 저는 기분이 언짢았어요.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갑자기 위험하다니요. 하지만 두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집 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집이 그렇게 위험한 곳일까요? 40년을 무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 바닥이 젖어 있던 날들을 생각해보니 모두 미란이 다녀간 다음 날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아니다. 그럴 리 없어.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해를 끼치려 할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스가 새는 줄 알고 깜짝 놀라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냄새를 맡아보니 가스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타는 듯한, 그러면서도 화학적인 냄새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혹시 가스레인지에 문제가 있나 싶어 가스 점검원을 불렀습니다. 점검원은 꼼꼼히 살펴본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니까 계속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혹시 낮에 맡은 그 이상한 냄새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가요? 다음날 아침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6시면 일어나는데 그날은 8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어요. 그런 상태로 부엌에 나갔더니 또다시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작은 메모지에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몇 시에 잠들었는지, 언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다녀갔는지 하나하나 기록해두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기록을 해보니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날은 모두 미란이 다녀간 다음 날이었고, 특히 재호와 함께 왔다가 저보다 늦게 집을 나간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런 일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미란과 재호가 제게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니다. 그럴 리 없어.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든 상황이 들어맞았거든요. 갑작스러운 효도, 비싼 보험 가입, 수상한 수혜자 조건, 그리고 보험 가입 직후 시작된 연이은 사고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단단히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집안에서, 그것도 가족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다니요. 73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모든 게 제 착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제 목숨을 노리고 있을 리는 없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말이에요.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수첩에 빼곡히 적힌 기록들을 보니 제 의심이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모든 사고들이 너무나 규칙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워낙 예민해져서 문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는데 이번에는 미란이나 재호의 방문 패턴과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평소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왠지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들여다보듯 쳐다보셨어요. 순자 씨,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어요. 마루에 앉은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계시더군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물 한 잔을 들이키신 후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최근 며칠 동안 제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란과 재호가 다녀간 날 밤마다 제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제가 잠든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늦게까지 깨어 계신가 보다 했는데 며칠 연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니 더욱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제 집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나오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었어요. 키와 체형으로 봐서는 재호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시간은 분명히 재호가 집에 돌아간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화장실과 부엌 바닥에 물이 고인 것도, 계단 난간이 헐거워진 것도, 가스레인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 것도 모두 설명이 됩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관찰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날은 미란 혼자 오더니 제가 잠든 후 한참 있다가 나가는 것도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가끔 제 집 주변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것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거를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휴대폰 영상들은 제 의심을 완전히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호가 제 집 뒷문 열쇠를 가지고 조용히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나오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다른 영상에서는 미란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소 미란이 가져오던 음식이나 건강식품 가방보다 훨씬 큰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이 영상들을 저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 다른 곳에 보관해 두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 일을 동네 이장님께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할머니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미란과 재호가 제게 해를 끼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으니까요. 할머니는 제게 당분간 혼자 있지 말라고 조언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당신 집에 와서 자도 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며칠간은 계속 제 집을 지켜보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어요. 미란과 재호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할머니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실 문고리에 작은 방울을 달아놓았어요. 혹시 누군가 들어온다면 소리가 날 테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할머니가 주신 영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 속의 재호와 미라는 제가 아는 착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생경했습니다. 특히 재호가 뒷문 열쇠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보험 가입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뒤척였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방울 소리가 아닌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두려운 밤을 보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6시경 침실 문고리의 방울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몇 번 더 들린 후 조용해졌어요. 아마 문이 안 열리자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뒷문 앞에는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누군가 밤에 제 집에 침입하려 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증언과 영상이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새벽에 제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장님과 함께 오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할머니와 이장님이라는 믿을 만한 동반자들이 생겼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까지 있었거든요. 미란과 재호가 아무리 교묘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얕보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게는 진실과 정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도와줄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오히려 자신들의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할머니와 이장님이 함께 오신 그날 오후, 저희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이장님은 할머니가 찍어둔 영상들을 보시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는 것이었어요.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냈지만 사실 저는 미란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재호가 소개해준 대로 좋은 집안 출신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장님은 당신의 조카가 사설 탐정 일을 한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할머니께서도 적극하라고 하시니 결국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후 사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탐정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오후 탐정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점잖은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그가 꺼내놓은 서류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의 본명은 이미란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박현주였고 지금까지 3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전 남편들이 모두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결혼 2년 만에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두 번째 남편은 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미란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매번 사고 전에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탐정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미란이 중국에 기반을 둔 보험 사기단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전문 집단이라고 했어요. 결혼을 통해 접근한 후 보험을 가입시키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 사기단의 다른 구성원들 정보도 들어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미란이 자주 만난다던 친구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전과자들이었어요. 탐정은 미란이 재호와 결혼하기 전 이미 저를 타겟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상황, 그리고 순진한 아들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이들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독성 물질을 사용해 건강을 악화시킨 후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로 위장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느꼈던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그리고 가스레인지에서 났던 이상한 냄새가 모두 설명이 됐어요. 아마 미란이 몰래 집에 들어와서 독성 물질을 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탐정은 이미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지 않는 이상 구속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대신 앞으로 며칠간 잠복 수사를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미란이 단순한 탐욕에 눈이 먼 며느리가 아니라 전문적인 살인자였다니요. 그리고 제가 그들의 세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제오의 역할이었어요. 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제오도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이 사기단의 정식 멤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미란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제오의 행동들이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탐정은 앞으로 며칠간 저에게 절대 혼자 있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들이 언제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지 모르니까요. 특히 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으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분간 당신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오히려 그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의 다음 행동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탐정과 경찰이 잠복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탐정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미란의 갑작스러운 효도, 보험 가입 강요, 연이은 사고들, 그리고 밤중의 침입까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가장 분했던 건 제가 그들의 거짓 연기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오가 보여준 가짜 효심에 마음이 흔들렸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을 밝힐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모든 문을 잠근 척했지만 실제로는 거실에서 깨어 있으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도 망원경으로 제 집을 관찰하고 계셨고 탐정과 경찰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정말로 뒷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반드시 밝혀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자정이 넘어 뒷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탐정과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범행 현장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들어온 것은 미란이 아니라 제오 혼자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의 움직임이 매우 급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모퉁이에 숨어서 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제오는 곧장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제오가 제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주사기 같은 것이 들려 있었거든요. 잠시 후 제오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분명히 제가 침대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저는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에게서였어요. 저는 진동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해요. 제오 오빠가 모시러 갔을 텐데 꼭 따라가 주세요. 아무도 믿지 마시고 제오 오빠만 믿으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마지막 함정이었던 겁니다.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려는 것이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위장해서 저를 해치려 했을 겁니다. 제오는 계속 저를 찾아 헤맸습니다. 화장실, 부엌, 심지어 창고까지 모든 곳을 뒤졌어요.
그의 움직임이 점점 초조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미란과 약속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제가 없으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호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한 거예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미란과의 통화 내용이었는데 그들이 나눈 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어요. 단순히 보험금만을 노린 게 아니라 제 재산 전체를 빼앗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음 타겟까지 정해놓고 있다는 말까지 들렸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재호가 저에 대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 걱정하지만 늙은이는 내가 확실히 처리한다니깐. 마치 제가 성가신 짐덩어리인 것처럼 빨리 처리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혹시라도 재호가 미란에게 속아서 이런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미련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헛된 기대였던 거예요. 재호는 통화를 마친 후 더욱 다급하게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찾아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에게 발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절망적인 건 탐정이나 경찰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잠복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계획에 변경이 생긴 건 아닐까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재호는 포기하고 집을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무언가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냄새로 봐서는 가연성 물질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이 계획을 바꾼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를 직접 해치는 대신 집에 불을 내서 화재 사고로 위장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지 못하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재호가 성냥을 꺼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어요. 탈출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경찰이 온 것 같았어요. 재호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성냥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떨어진 성냥이 바닥에 뿌려진 물질에 닿으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재호는 당황해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여러 곳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질식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재호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내린 결정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차라리 재호에게 발견되더라도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재호가 불을 끄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위험해요. 빨리 나가야 해요. 재호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저를 해치려던 사람이 갑자기 구해주려 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연기가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어요. 저는 재호를 피해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는 순간 재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되고 마는 건가 하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재호의 다음 행동은 의외였습니다. 저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자신은 집 안에 남아 불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 정말로 경찰들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탐정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제가 괜찮은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가 아직 집 안에 있었거든요. 설마 정말로 저를 구하려고 희생하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이것마저도 그들의 계획 중 하나일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재호의 마지막 행동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도 연기였을까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절반 이상 타버렸고 제가 평생 살아온 추억들이 모두 제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키운 아들의 진짜 모습도 그 불 속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집이 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까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는 때였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서 불을 끄는 동안 경찰들이 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그런데 탐정이 제게 다가와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밤으로 그들의 범죄는 완전히 끝나게 될 겁니다. 탐정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경찰과 탐정은 이미 며칠 전부터 미란과 재호의 모든 통화를 도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범행 계획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오늘 밤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재호가 집에서 제게 주사하려던 물질과 집에 뿌린 가연성 물질이 모두 증거로 채취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재호와 미란의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보험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도망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탐정은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미란이 이미 오늘 오후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다른 동료들과 만나서 다음 범행을 계획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고 보험 사기단 전체가 일망타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방관들이 재호를 집에서 끌어내고 있었어요. 온몸에 그을음이 묻고 연기를 마셔서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장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재호가 저를 보더니 처음으로 진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10년 넘게 저를 속여온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재호에게 체포 영장을 보여주며 혐의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보험 사기, 살인 미수, 방화 미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죄목들이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중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재호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악에 바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냥 조용히 죽어줬으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그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재호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제 아들이 미란에게 속아서 이런 일을 한 거라는 헛된 기대를 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를 죽이려 한 자식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지금까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마지막 방패마저 사라진 거니까요. 경찰이 재호를 연행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니 기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프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탐정이 제게 다가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미란의 전과 기록, 이전 남편들의 의문사 관련 자료, 보험 사기단의 범행 수법, 그리고 재호와 미란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 밤 재호가 제게 주사하려던 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였어요. 강력한 독성 물질로 한 번만 주사해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할머니께서도 달려와
제가 무사한지 확인해 주셨어요. 지난 며칠간 밤잠을 설쳐가며 저를 지켜봐 주신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고생 많이 했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나오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재호와 미란, 그리고 보험사기단 전체가 기소될 예정이고, 저는 피해자로서 증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입시킨 보험은 사기 목적이었으므로 무효 처리되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미란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로 인한 피해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그동안 빼앗은 다른 피해자들의 재산 중 일부가 저에게도 배상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집은 많이 탔지만 다행히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았어요.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어서 수리하면 다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악몽이 담긴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73세의 새 출발이라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만큼은 진짜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증인석에서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말했어요. 재호와 미란이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님도 이 사건의 악질성을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셨어요. 재호는 10년, 미란은 1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단의 다른 구성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에 제 마음은 정말 가벼웠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장님, 그리고 탐정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거든요. 특히 할머니의 세심한 관찰과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임시로 머물고 있던 할머니 댁에서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제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오히려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스스로를 망친다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 근처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해 이사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호와 미란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보다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이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73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가장 큰 비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